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황 작가의 책 읽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우리가 지금 읽고 있는 책은 이어령 교수님과의 인터뷰를 담은 이어령의 마지막 수업을 읽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세 번째 시간으로 4장부터 읽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4장, 5장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4장 제목이 참 애절합니다. 아련한 게 아니고요. 그래서 외로웠네 라는 제목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밤에 까마귀는 울지만 우리는 까마귀를 볼 수도 없고 그 울음소리를 듣지도 못해. 그러나 우리가 느끼지 못할 뿐 분명히 한밤의 까마귀는 존재한다네. 그게 운명이야 라는 글이 맨 앞에 실려 있습니다. 네, 책의 페이지가 78쪽입니다. 운 나쁜 사람은 이 세상에 태어나지 못해. 몇 년 전 나는 운을 읽는 변호사란 책을 쓴 일본의 변호사 니시나카 스토무 선생을 인터뷰한 적이 있다. 제가 이 책을 지금 처음 읽는데요. 저도 지금 우연히 이 김지수라는 작가를 모르는데 제가 이 책을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운을 읽는 변호사. 그래서 이 책을 제가 살짝 들여다봤는데 좀 재미있어서요. 함께 읽을 예정인데 여기서 언급이 되고 있네요. 제가 이렇게 예습을 열심히 하는 사람입니다. 이 책을 미리 농담이고요. 우연히 지금 책 제목이 하나 일치되는 게 나왔습니다. 50년간 만 명의 의뢰인의 삶을 분석한 이 운의 현자는 운을 하늘의 사랑과 귀여움을 받는 것이라고 정의했다. 나의 운은 항상 남의 운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은혜를 갚아야 한다는 마음으로 살면 예외 없이 좋은 운이 들어온다는 것. 무엇보다 운이 하늘의 사랑과 귀여움을 받는 것이라는 해석에 탐복했다. 이웃에 공헌한 사람들을 기억하는 신의 호의가 곧 운이다. 이 정의를 우리의 이어령 선생님은 어떻게 생각할까? 그 자신, 하늘의 사랑과 귀여움의 증거로 큰 재능을 받았고 격동기의 대한민국을 누비며 마음껏 창조적 혁신을 이뤄냈다. 한국인에게 이어령이라는 존재는 말할 수 없는 축복이었으나 선생 자신도 스스로 운 좋은 인생을 살았다고 자부할까? 그것을 묻고 싶었다. 손자도 딸도 앞세워 하늘로 보낸 하늘이 내린 이 천재에게. 궁금합니다. 선생님은 당신이 생각하기에 운 좋은 인생을 사셨나요? 내 인생이 운이 좋다 나쁘다. 그런 평가를 해본 적은 없네. 운을 생각해 본 적이 없다는 말 자체가 어쩌면 운이 좋다는 뜻 아닐까요? 하하, 따져보면 태어난 것 자체가 엄청난 운을 타고난 거라네. 운 나쁜 사람은 이 세상에서 태어나지 못해. 세상에 나온 후엔 제각자 운명의 길을 걸어가지. 다른 소설, 다른 시, 다른 드라마를 사는 거야. 인생 극장이라고 하지 않나. 그렇다면 운을 시험하는 제비뽑기 같은 건 어떤가요? 지금까지 80평생 살면서 심지 뽑아서 하는 일은 한 번도 된 일이 없어. 여럿 중에 무작위로 뽑는 것에 징크스가 있거든. 어릴 때는 고무 신발이 귀해서 나무 갯딸을 신고 다녔어. 시골 학교에서 한 번씩 신발 배급을 하면 개수가 모자라 제비 뽑기를 했거든. 그때마다 번번이 헛것을 뽑았지. 그래서 그 부분에서는 단념을 했지. 나는 안 돼. 뽑기 운이 없는 사람이잖아. 딱 한 번 제비 뽑기로 된 게 전화였어. 경기고등학교 교사를 하던 시절인데 삼각지에 막 집을 샀어. 그런데 전화가 귀하니까 정부에서 일반 전화를 뽑기를 해서 준 거야. 지붕 하나의 벽으로 두 집을 분리하는 나가야 연립주택에 살았는데 그런 집이라도 전화 한 대 놓으니 세상 다 가진 것 같았어. 옛날 사람들의 꿈이라는 건 참 소박했다네.
그 당시에는 중산층이고 하류층이고 할 것 없이 세상을 살아가는 목표가 전화 놓는 거였어. 우습지? 지금은 1인 1 스마트폰 시대지만 그때는 집에 전화가 있다고 하면 좀 사는 집인가 보다 했거든. 학교에서 학생들 집에 무슨 가구, 가전제품이 있나 다 조사하던 시절이었어. 동급생들에게 무시당할까봐 냉장고, 피아노 없어도 있는 채를 했지. 어머니 없는 애도 아버지 없는 애도 다 거짓으로 있는 채를 했어. 초등학교 아이들의 평등에는 거짓말이 큰 기여를 했네. 거짓말만이 그 아이들을 평등하게 만들어줬지. 지금은 은수저 금수저로 서로를 가르지만 유교 직후는 다 피난민이었고 평등하게 가난했어. 그런 시절이었지. 집 가진 사람도 폭격 맞아 하루아침에 거리에 앉았고 고아들이 지천이었네. 운 좋은 놈이 어딨어? 다 불행했지. 다 밑바닥에서부터 올라왔다고 전후의 생활이 좀 나아지면서 코딱지만한 집에 이것저것 들이기 시작했어. 좀 사는 사람들은 응접실에 피아노, 냉장고 놓고 방문객들 기를 죽였다고. 그런 코미디 같은 시절에 내가 글을 쓰며 살았는데 월급 받아 돈은 있어도 운이 없어 전화를 못 놓은 거야. 그러다 뽑기가 됐으니 그 기억을 잊을 수 없네. 배급 시절의 풍경이죠. 한정된 자원을 나눠갔던 시절의 오픈 이야기입니다. 다음 소제목은요. 지혜의 시작은 운명을 받아들이는 것. 어쨌든 선생님은 일생에 한 번 제비뽑기로 전화를 놓는 행운을 누리셨어요. 지금도 잊지 못할 사건으로 기억하고 계시죠? 저 또한 그렇습니다. 대학 기숙사 추첨된 것 말고 여행수란 없었죠. 운이 좋은 사람이 있듯이 운이 나쁜 사람들도 있는 걸까요? 있지. 뽑기로 정하면 공평한 것 같아도 재수없는 사람은 항상 소외되는 거야. 가위바위보로 순서를 정해도 밤낮 지는 사람이 있어. 주사위를 굴려도 매번 재수없게 건너뛴 사람이 있다고. 확률상으로만 보면 그럴 리가 없는데도 그래. 카지노에 가도 잃는 사람은 꼭 잃어. 속임수가 없더라도 따는 사람이 있고 잃는 사람이 있지. 그래서 저마다 삶의 굴곡이 생기는 거겠죠? 저는 살면서 여행수도 없었고 남들보다 좋은 환경에서 태어나지도 않았지만 운이 나빴다고 느껴지지는 않습니다. 느끼지는 않습니다로 되어 있네요. 느끼지는 않습니다. 어리석은 판단에 땅을 치고 후회할 때도 있었고 감당하지 못할 것 같은 불운에 비참해질 때도 있었지만 플러스와 마이너스를 합해 평균적으로 생각해보면 제가 가진 능력 이상으로 복을 받고 있다고 생각해요. 운은 하늘의 귀여움을 받는 것이라고 했던 그 변호사의 결론도 그거였어요. 얼마나 덕을 베풀고 사는가로 서로의 운이 다 연결되어 있으니 크나큰 불운만 피해도 복받은 인생이라고요. 그 말에 많은 사람들이 안도했지요. 운은 하늘의 사랑과 귀여움을 받는 것이라고 했나? 그 생각이 궁극적으로는 운명론이라네. 운명론이라고요? 결국 인간의 행운과 불운은 예정된 프로그램대로 흘러간다는 그 운명론이요? 크게 보면 그렇다네. 그리스 사람들이 운명론자들이었어. 동시에 그들은 합리주의의 극치를 추구했던 사람들이었네. 지구 인간들이 발견한 물리학, 철학, 수학, 천문학, 미학 다 그리스 사람들이 해놓은 걸 기반으로 하고 있지. 그런데 지혜의 끝까지 가본 사람들이 운명을 믿었다는 거야. 그 증거가 신탁이야. 신이 맡겨놓은 운명, 지혜 있는 자들은 그 운명을 사랑했네. 운명의 아모르 파티라고 들어봤지? 소크라테스, 플라톤 같은 현자들은 다 신탁을 믿었네. 신탁을 믿고 나아갔기에 지혜자가 됐지. 그렇다면 정해진 운명을 아는 자가 지혜자인가요? 운명을 받아들이는 것이 지혜의 출발이지. 소크라테스가 대표적이야. 소크라테스는 지혜를 사랑한 철학자였어. 그가 지혜를 따라간 건 운명을 믿었기 때문이라네. 신탁이 아테네에서 가장 똑똑한 자가 소크라테스라고 하니 궁금해서 길을 나섰지. 그가 살펴보니 아테네 사람들이 다 똑똑한 척을 하는 거야. 자기는 모르는 게 너무 많은데 사람들은 물어보면 다 안다고 하거든. 그때 신탁의 의미를 깨달았지. 내가 모른다는 걸 안다는 게 이 사람들보다 똑똑하다는 이야기구나. 소크라테스는
모른다는 것을 아는 것이 인간이 알 수 있는 최고의 지혜라고 봤네. 자신이 무지하다는 걸 아는 자가 아테네에서 소크라테스 한 사람이었던 거야. 너 자신을 알라. 이것도 신탁에 나오는 말이야. 신의 예언을 대언하는 무녀들의 말이지. 지금 자네는 내게 굉장히 중요한 질문을 했어. 제가 무엇을 물었지요? 인터뷰에 본분도 잊은 채 순진무구한 눈으로 그에게 반문했다. 모른다는 결핍 상태만큼은 누구에 뒤지지 않을 만큼 충만한 인간임을 증명하며, 지능과 덕으로 최선을 다해도 우리는 다가올 운명을 바꿀 수 없네. 데카르트처럼 모든 것을 회의하면서 끝까지 가도 이성과 과학으로 설명할 수 없는 순간과 만나게 돼. 빅데이터가 모든 걸 설명해 주지 못해. 합리주의의 끝에는 비합리주의가 있지. 그렇다고 타고난 팔자의 인생을 맡기고 자기 삶의 운전대를 놓겠나? 아니될 말일세. 그리스에서 말하는 운명론이란 있는 힘껏 노력하고 지혜를 끌어모아도 안 되는 게 있다는 걸 받아들이라는 거야. 오이디푸스를 떠올려 보게. 오이디푸스는 스핑크스가 낸 수수께끼를 풀 정도로 똑똑한 사람이었어. 그러나 아버지를 살해할 운명이라는 신탁에서 벗어날 수 없었어. 결국 자기도 모르게 친부를 살해하고 어머니와 결혼하는 신탁의 운명을 완성하고 말아. 아버지를 죽이고 나아갈 수밖에 없는 아들의 운명? 영리한 프로이트가 그 지독한 비극에서 오이디푸스 컴플렉스를 따왔잖아. 이걸 이해해야 하네. 인간의 지혜가 아무리 뛰어나도 죽을 힘을 다해 노력해도 어쩔 수 없는 저편의 세계, something great가 있다는 거야. 지혜자만이 그걸 받아들일 수 있네. something great를 인정하고 겸허해지는 것은 머나먼 수련의 길이야. 신탁의 서양의 운명론이라면 주역은 동양의 운명론입니다. 연초가 되면 많은 사람들이 토정 비교를 보며 다가올 행과 불행을 점치며 마음의 준비를 하는데요. 동양의 운명론은 어떻게 보십니까? 좋은 운이든 나쁜 운이든 인간은 어떤 식으로든 자기 운명에 자발적으로 개입하게 되어 있네. 토정 이지암에 관한 재미난 일화가 있어. 토정 이지암이 정월초에 책을 보며 미래를 점치는데 곧 자기 앞에서 벼루가 깨어질 운세인 거야. 아무리 생각해도 벼루가 깨질 이유가 없어서 이상하다 싶었지. 강풍이 부나 지붕이 무너지나. 그런데 밖에서 어머니가 부르셔. 애야, 나 좀 보자. 조금 있다가 나갈게요. 애야. 계속 부르는데 아들이 무시하니까 화가 머리끝까지 난 어머니가 문을 확 열어젖히며 그러는 거야. 이놈아, 애미보다 벼루가 중요하냐? 그러고는 토정이 들고 있던 벼루를 빼앗아서 바닥에 내팽개쳐 버렸다네. 어떤가? 가만히 있었으면 안 깨졌을 벼루가 자기 예시로 깨져버린 거야. 동서양을 막론하고 미래 예측에는 자기 투영이라는 핫한 테마가 숨어 있다네. 어려운 얘기군요. 운명 앞에서 나는 저항해야 할지 투항해야 할지. 결정된 운이 7이면 내 몫에 3이 있다네. 그 3이 바로 자유의지야. 모든 것이 갖춰진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따먹는 행위, 그게 설사 어리석음일지라도 그게 인간이 행사한 자유의지라네. 아버지 집에서 지냈으면 편하게 살았을 텐데 굳이 집을 떠나 고생하고 돌아온 탕자처럼 어차피 집으로 돌아올 운명일지라도 떠나기 전에 탕자와 돌아온 후의 탕자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라네. 그렇게 제 몸을 던져 깨달아야 잘났거나 못났거나 진짜 자기가 되는 거지. 알겠나? 인간은 자신의 자유의지로 수만 가지 희비극을 다 겪어야 만족하는 존재라네. 선생님, 그런데 그런 자유의지의 일환으로 열심히 노력했는데 매번 운이 따라주지 않아서 낙심하는 사람도 많이 봤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노력과 운의 부조화를 견디기 힘들어합니다. 나는 실력이 있는데도 왜 일이 잘 안 풀리냐는 거죠. 가위바위보에서 진 사람은 화는 나겠지만 난 실력이 없어라고 생각하지 않아. 반면 달리기 선수가 100m 달리기를 할 때마다 꼴찌한다면 창피함을 느끼겠지. 여기서 미묘한 이슈가 생겨. 모든 것이 정해진 운명이라고 해버리면 패자는 변명거리가 생겨. 내가 지는 건 실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운이 없어서라고. 숙명론, 팔자론으로 풀어버리면 타고나길 그렇게 타고났어로 모든 걸 덮을 수 있네. 가난해도 실패해도 팔자 핑계 대면 그만이거든.
그런데 인생의 마디마다 자기가 책임지지 않고 운명의 책임을 전가하는 건 고약한 버릇이라네. 마라톤 경주를 하다 갑자기 하늘에서 돌멩이가 날아와서 넘어진 사람은 운이 나빴다는 위로를 받을 만해. 그러나 인간이 노력할 수 있는 세계에 운을 끌어들이면 안 돼. 커트라인 1점 차로 누군가는 시험에 붙고 떨어지지만 그것도 근접한 수준의 사람들 사이에서 벌어지는 경쟁이야. 세상은 대체로 실력대로 가고 있어. 그래서 나는 금수저 흑수저 논쟁을 좋아하지 않아. 노력해봐야 소용없다는 자조를 경계해야 하네. 다음 소제목은 운명을 느낀다는 것은 한밤에 까마귀를 보는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인정합니다. 실력과 인성을 갖추지 못한 채 감당 못할 행운을 받는 사람도 결국 그 넘치는 운값을 삶에서 다른 시련으로 치르는 것을 저는 주변에서 숱하게 봤거든요. 그렇다면 인생 만사가 운으로 다 얽혀 있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제가 선생님의 마지막 인터뷰를 하게 된 것도 어쩌면 정해진 운명이었을까요? 그것은 어쩌면 우리가 태어나기 전부터 결정되었을지도 모르네. 오, 하하. 내가 오늘 이렇게 자네를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는 것은 언제 결정된 것 같나? 우주 생성 이전부터 정해진 거야. 선생님과 제가 우주 생성 전부터 만날 운명이었다? 그래. 가깝게는 오늘 내가 상태가 나빠져서 병원에 갔다면 우린 만나지 못했겠지. 혹은 지난번 라스트 인터뷰가 깊은 울림이 없었다면 우린 다시 만날 생각을 못했을 거야. 그런데 결국 자네와 내가 만날 수 있었던 것도 우리가 이 세상에 있기 때문이지. 태어났기에 만난 것 아니겠나. 따져보면 내 부모도 자네 부모도 그저 스쳐갈 인연이었을지도 몰라. 그날 버스를 놓치고 약속이 어긋나고 만나야 할 사람을 못 만나고 우연히 옆에 있는 여자에게 차 한잔 하실래요 했다가 혼이 나고 아이가 태어났을 수도 있지. 그때 아버지가 늑장 부리다 버스를 놓치고 내가 어느 날 암에 걸리고 자네는 내게 전화를 하고 이 모든 것이 나비 한 마리가 허리케인을 몰고 온 격이지. 이게 곧 불교에서 말하는 연기론이야. 오늘의 자네와 나는 우연히 이 자리에 있는 것 같지만 이건 운명이네. 이 세상의 운명 아닌 것이 없으니까. 일례로 내 계보의 조상 중에 한 명이라도 잘못되었으면 나는 태어나지 않았어. 내 아버지와 어머니, 할아버지와 할머니가 태어난 것은 우연이 아니야. 그렇게 되면 생명은 빅뱅까지 거슬러 올라가지 않겠나? 죽음을 앞둔 현자와 마주 앉은 가을 아침에 36억 년 전 빛의 찌꺼기가 있던 그 거리를 더듬어 가자니 정신이 아득해졌다. 내 아득한 눈빛을 보더니 스승은 오묘한 미소를 지었다. 질문 하나 하겠네? 한밤의 까마귀는 눈에 보일까 안 보일까? 한밤의 까마귀는 안 보이겠죠? 한밤의 까마귀가 안 보이더라도 한밤의 까마귀가 어딘가에는 있어. 그렇지? 어둠이 너무 짙어서 자네 눈에 안 보이는 것뿐이야. 그리고 한밤의 까마귀는 울기도 하겠지. 그런데 우리는 그 울음소리도 듣지 못해. 이게 선에서 하는 얘기라네. 한밤의 까마귀는 있고 한밤의 까마귀는 울지만 우리는 까마귀를 볼 수도 없고 그 울음소리도 듣지도 못해. 그러나 우리가 느끼지 못할 뿐 분명히 한밤의 까마귀는 존재한다네. 그게 운명이야. 탄생, 만남, 이별, 죽음 이런 것들? 만약 우리가 귀 기울여서 한밤의 까마귀 소리를 듣는다면 그 순간 우리의 운명을 느끼는 거라네. 한밤의 까마귀를 보고 그 울음소리를 듣는 것? 그러면 깨닫게 돼. 우리 모두가 연결되어 있고 지금 이 순간의 어긋남 혹은 스파크가 도미노처럼 내 이웃, 그 이웃의 이웃, 나아가 전 세계의 종으로, 횡으로 은은하게 퍼져가고 있다는 걸. 그런 인과관계를 다룬 영화들이 많습니다. 우연의 신비를 담은 세렌디피티나 일어날 일은 일어난다는 메시지를 담은 테넷 같은 영화들이요. 영화에서는 그 인과관계를 한 번에 관찰할 수 있지. 안타깝지만 실제 인생에서는 쉽게 관찰할 수가 없어. 원인이 많으면 어떤 게 결정적 원인인지 모르거든.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인지 능력의 범위는 한정돼 있네. 개는 넓은 범위의 냄새를 다 맡고 돌아다니지만 우리의 인지 능력은 한계가 있잖아. 인지 범위 바깥의 것,
가령 적외선이나 미립자는 볼 수도 없어. 존재에도 감각적으로 파악을 못하는 거지. 그게 존재론이야. 있는 줄 알아도 감각으로 느끼지 못하는 것. 반대로 내가 분명히 존재한다고 느꼈던 것, 영원하리라고 믿었던 것도 내일이면 다 변화가 없어져. 산천의구란 말 옛 시인의 허사로고 라는 노래의 구절도 있잖나. 그래서 유한한 인생을 사는 우리는 질문해야 하네. 없어지지 않고 영원히 존재하는 건 무엇인가? 없어지지 않고 영원히 존재하는 것은 무엇인가? 과학자들은 죽음조차 내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우주로 원자가 흩어지는 거라고 설명하지요. 이해할 수 있는 차원으로 범위를 축소해서요. 풀리건 안 풀리건 그 문제를 붙드는 게 철학이라네. 끝없이 문제를 제기하면서요. 그렇지. 내가 어릴 때부터 남들과 다른 점이 바로 그거였어. 한번 문제를 붙들면 풀릴 때까지 놓지 않았어. 문제적 인간이셨죠. 그래. 그래서 나는 내내 불편했지. 아이 때도 어른이 되고서도 이상한 사람이다. 말꼬리 잡는다. 얄밉다는 소리만 들었으니까. 지금도 마찬가지야. 나 좋다는 사람 많지 않아. 모르는 사람은 좋다고들 하지. 나를 아는 사람들, 동료들, 제자들은 나를 다 어려워했어. 이화여대 강의실에서 강의하면 500~600명 좌석이 꽉꽉 차도 스승의 날 카네이션은 다른 교수에게 주더구만. 나한테는 안 가져와. 갑작스러운 고백에 괜스레 멋쩍어져서 나는 두 손을 비볐다. 섭섭하셨겠어요. 섭섭했지. 강의실 인기는 대단했어. 단연코 월등했지. 난 배 곱는 건 참아도 궁금한 건 못 참아 했으니까. 그러나 그것과는 달랐어. 내 강의에 영감을 받고 내 글을 사랑해줬지만 스승의 날 나에게 꽃을 들고 찾아오고 싶다는 친밀감은 못 주었던 모양이야. 그건 뭐랄까, 항상 지적 대치 상태 같은 긴장을 요구하셨으니까요. 은유하기보다는 서늘했을 겁니다. 그래서 외로웠네. 나는 속으로 스승의 말을 가만히 따라해 보았다. 동굴 속에 숨어든 메아리처럼 외로움이 덩어리째 만져지는 어조였다. 스승은 혼자 말하듯 작은 목소리로 덧붙였다. 이 외로움 속에서도 수십 년씩 변화없이 관계를 맺고 찾아오는 사람들이 있어. 그들도 다 나처럼 외로운 사람들일 거야. 평화롭기보다 지혜롭기를 선택해서 살았던 이어령의 치열한 나날들. 그가 그렇게 살았기에 우리는 여전히 스승의 옷자락을 붙들고 배울 수 있다. 88살의 스승은 아낌없이 지혜를 나눠준 동시에 간간히 소년기의 고독과 지적 분투의 현장으로 빠져들었다. 네, 4장을 다 읽었습니다. 이제 5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고아의 감각이 우리를 나아가게 한다. 생각하는 자는 지속적으로 중력을 거슬러야 해. 가벼워지면서 떠올라야 하지. 떠오르면 시야가 넓어져. 네, 94쪽입니다. 소제목이요. 솔로몬이라는 바보들의 거짓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랫동안 인터뷰어로 살아오면서 작게나마 깨달은 게 있다. 질문하는 한 모든 사람은 배우고 성장한다는 것이다. 질문은 자기 모순적이고 연약한 인간이 이 미스터리한 세계와 대면할 수 있는 유일한 무기이며 내가 낯선 타자와 상호작용할 수 있는 유일한 도구였다. 화요일의 만남이 조금씩 자리를 잡아가고 있었다. 스승과 내가 깊은 결속관계에 빠져 있다는 착각이 들수록 평범한 질문은 맥락 속에 한층 더 드라마틱해졌다. 어쩌면 인터뷰의 신비는 질문을 던지고 받는 미묘한 행위 그 자체에 있다. 스승의 컨디션에 맞춰 묻는 순서를 재배치하는 게 이 대화의 기술의 거의 전부였다. 꼬마 철학자 기질은 타고나셨지요? 지적인 독립군 기질 말입니다. 글쎄 일전에 운명론 이야기를 했네만 나는 꼬마 때부터 나쁜 짓도 안 하고 모범생이었는데 내가 뭐라고 하면 다들 나를 따돌렸지. 나보다 2살 위인 형은 항상 귀여움을 받았어. 얼굴도 내가 더 희고 말도 내가 더 잘했는데 형은 어딜 가나 인기였고 나는 인기가 없었어. 어린애가 그냥 넘어가는 법이 없이 꼬투리를 잡았으니 선생님들도 좋아했겠나? 하지만 멈출 수 없었어.
숙명적으로 물음표와 느낌표 사이를 오가며 살았지. 가령 이런 식이야. 대개는 선생님이 엄숙하게 이야기를 시작하거든. 술 취한 사람이 들에 쓰러져 자는데 산불이 났단다. 그의 충견이 제 주인을 구하려고 강에 몸을 적셔 동이 틀 때까지 주인을 적셨지. 덕분에 주인은 살았지만 개는 죽었단다. 나라에서 이 훌륭한 개를 기려 무덤과 비석을 만들어 주었어. 어떠냐? 개가 사람보다 낫지? 친구들은 고개를 주걱거리는데 나는 납득이 안 되는 거야. 나는 항상 이미지로 상황을 그려보고 그 입장이 돼서 따져보거든. 내가 개라면, 불이 붙었다면, 내가 술이 취했다면, 그래서 따박따박 따져 묻지. 에이, 선생님 말도 안 돼요. 들판이 다 타는데 어떻게 그 사람만 안 죽어요? 개가 물 적셔 비빈다고 어떻게 불이 안 붙어요? 연기 때문에 질식해서 먼저 죽지 않나요? 그 개도 그래요. 냇가에서 물 묻히고 뒹구는 것보다 주인을 물어서 냇가로 끌어가는 게 낫지 않아요? 도발을 하셨군요. 반론제기는 우리나라 교육에서 허용이 안 되는데요. 그러니 선생님들은 얼굴이 죄다 벌개져서 나한테 화를 냈지. 이 고얀 놈, 내가 선생님을 놀리는구나. 그 유명한 솔로몬의 재판은 아직도 고전으로 인용되는데 그것도 말이 안 돼. 진짜 어머니와 가짜 어머니가 다퉜으니 솔로몬이 아이를 둘로 나눠 가져라 라고 해서 진짜를 가려낸다는 그 판결 말이야. 자네는 그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나? 일종의 수사가 아닐까요? 그 현장으로 가보자고. 그게 쇼라는 걸 누가 몰라. 만약 진짜 그랬다면 솔로몬은 바보야. 대중을 바보로 하는 거지. 동양에서는 똑같은 상황에서 어린애를 양쪽에서 잡아당기라고 했어. 아파서 애가 우니까 진짜 어머니가 본능적으로 팔을 놨겠지. 그걸 본 왕이 아이의 아픔에 반응한 내가 진짜 어미다 라고 판결한 거야. 결과는 비슷해 보여도 과정이 완전히 달라. 솔로몬의 지혜의 출발은 반으로 가르라는 수학이야. 솔로몬의 지혜라고 알려진 것이 이어져 오늘의 과학을 만들고 인간과 동떨어진 우주론을 만들었다고 생각해보게. 지구가 둥그렇든 평평하든 그게 우리가 사는 평범한 일상에 무슨 영향을 미치나. 미국엔 진화론도 지동설도 믿지 않는 사람이 아직도 4천만 명이나 돼. 그래도 사는데 문제가 없어. 왠지 아나? 현실적인 문제를 다루는데 수학적 진실, 과학적 진실, 삶의 진실이 일치하지 않기 때문이야. 그걸 알아야 하네. 그런데 어릴 때 야단 맞을까 두려워 딴소리 안 하고 고분고분 둥글둥글 살면 무엇이 진실인지 모르고 살게 돼. 안타까운 일이네. 고분고분 살면 평생 진실을 모르게 된다는 말이 뼈를 때렸다. 모난돌이 정 맞는다라는 속담도 있는데 어찌 그리 미움받을 용기로 충만하셨을까요? 하하, 정말 무던히도 손가락질을 당했어. 좋은 얘기에 왜 토를 다느냐고. 삐뚤어진 놈이라고. 하지만 낸들 어쩌겠나. 지적으로 생각하면 말이 안 되니 손을 드는 거야. 솔로몬의 지혜, 아이를 반으로 가르라고? 갈릴레이의 혼자 말이야말로 대표적인 거짓말이지. 갈릴레이가 종교재판이 끝나고 나오면서 그래도 지구는 돈다라고 혼잣말을 했다는 기록? 그런데 혼잣말은 들리지 않거든? 혼잣말을 타인이 듣고 기록했다는 건 논리적 모순이야. 그래서 손을 들고 선생님, 혼자 말한 걸 누가 들었대요? 혼잣말은 못 듣는 거잖아요. 바로 잡으려 들면 바로 엎드려 뻗쳐지. 사실 그렇게 후대에 임의로 덧붙여진 역사가 많지요. 갈릴레이의 그래도 지구는 돈다도 과학계가 종교계의 탄압을 부추기려고 갈릴레이의 초상화 밑에 있던 글귀를 나중에 짜 맞췄다고 해요. 그런 어처구니 없는 말의 모순을 당대 지식인들이 만들어 전파했다는 게 놀라운 거라네. 다른 것도 아니고 과학을 얘기하는 자리에서. 탐구해서 더 들어가지 않으니 그런 오류들이 전파되는 거지요. 탐구할 얘기가 아니야. 듣자마자 거짓말이라는 것을 알아차려야 하네. 알겠나? 거짓말. 솔로몬이 아이를 반으로 쪼개 가져라 했을 때 죽은 아이 반쪽을 뒤에 뭐에 쓰려고 저 가짜 어머니는 좋다고 했을까? 아, 이거 거짓말이구나 하고 알아야지. 내가 왜 이 주제에 이렇게 열을 내는지 자네가 알아야 하네.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프레임에 갇혀 사는지 스스로 깨달아야 해. 어린애 눈으로 보면 직관적으로 알아. 이상하다.
그런데 고정관념의 눈꺼풀이 눈을 덮으면 크게 안 보여. 달콤한 거짓말만 보려고 하지. 스승은 탄식하며 가슴을 쳤다. 그렇게 어린아이의 눈으로 하나하나 새롭게 사귄 진실이니 깨달음의 환희가 평생 가셨겠지요? 내가 깨달은 지식이 주는 환희가 있지. 이런 일도 있었다네. 한 번은 수업 시간에 선생님이 제비와 거북이를 비교하면서 제비가 거북보다 몇 배나 빠른지 계산을 하라는 거야. 그래서 또 손을 들었어. 선생님, 저는 제비가 빠르다는 건 수학으로 계산 안 해도 알아요. 제가 궁금한 건 어미 제비가 새끼 제비 입에 먹이를 넣어줄 때 어떻게 먹은 놈 안 먹은 놈을 구별해서 주느냐예요. 우리 집 처마 밑에 제비집을 보면 새끼들이 다 똑같이 입을 짝짝 벌리는데 어미는 무슨 기준으로 새끼들에게 벌레를 나눠줘요? 선생님은 버럭 소리를 질렀어. 지금 장난해? 선생님을 놀려? 나는 그게 정말로 궁금했다네. 40년 동안 풀지 못한 수수께끼였지. 그런데 40년 후에 우연히 신문에 과학 칼럼을 보고 그 의문이 풀렸어. 새들을 관찰해보니 안 먹은 놈, 배고픈 놈이 가장 입을 크게 벌린다는 거야. 어미는 입 크기를 보고 배식 순서를 안다는 거지. 제비뿐만 아니라 모든 새가 다 그렇대. 40년 만에 무릎을 쳤어. 환희지. 그 알매 기쁨을 선생님이 가르쳐주지 않았네. 학교가 가르쳐주지 않았어. 다음 소제목은 아직도 모르는 게 많다는 즐거움입니다. 물음표와 느낌표의 거리가 40년이나 걸린 셈이군요. 선생님의 물음표와 느낌표 사이에는 지적 환희와 외로움이 징검다리처럼 놓여 있었고요. 고백컨대 생각하며 산다는 건 정말 괴로운 일이야. 좋은 게 좋은 거라며 사는 사회에서 얼마나 불편한지 모르네. 그러나 그게 나의 운명이었던 거지. 사람들은 말끝마다 가타부타 따질 거 없다고 해. 질문을 하면 지금 나한테 따지는 거야? 공격 신호로 오해를 한다고. 나는 상대를 비방하려는 게 아니라 납득이 안 가면 질문을 하는 본능을 따라갔어. 그런데 질문을 받으면 다들 자기를 무시하고 놀린다고 착각하는 거야. 질문 없는 사회에서 자라는 게 그렇게 무서운 거라네. 그런 문화 속에서 나는 사랑받지 못했네. 존경은 받았으나 사랑은 못 받았어. 존경은 받았으나 사랑받지 못했다. 지금도 그게 그렇게 사무치세요? 하하. 저 사람은 남들이 그냥 패스하는 것을 패싱 안 하는구나. 하나하나 생각하는구나. 그러다 결국 남이 모르는 것을 발견했구나. 인류는 저런 사람들에 의해서 발전하고 창조되고 새로운 세계가 열리는구나. 이런 눈빛을 기대했네만. 질문 없는 사회에서 질문자로 사는 건 형벌이지요. 알아도 모른 체하고 몰라도 아는 체하며 사는 게 습관이 된 사회는 삐걱거리는 바퀴를 감당 못해. 튕겨내고 말지. 나뿐이 아니네. 글을 쓰는 사람들, 한치 더 깊게 생각한 사람은 고통을 겪게 돼 있어. 요즘엔 더하지 않나? 생각이 잘할 틈을 안 주잖아. 인터넷에 물어보면 다 나와. 이름 몰라도 사진 찍어서 올리면 다 나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여전히 내 머리로 생각한다네. 시간이 걸려도요? 그럼 모르는 시간을 음미하는 거야. 모르는 게 너무 많거든. 모르는 게 남아있어서 좋아 죽겠다는 표정이었다. 아직도 해결하지 않은 질문이 있으신가요? 수천 수백 가지야. 아직도 납득이 안 되는 게 있어. 그리스 사람들은 매우 이지적이야. 인체 조각을 제일 먼저 만든 사람이잖아. 그런데 그렇게 육체를 찬미하는 문화 속에서 지혜를 가르치던 소크라테스는 왜 죽기 전에 육체는 감옥이라고 선언했을까? 독배를 앞에 두고 그의 죽음을 슬퍼한 사람들을 그는 이렇게 위로한다네. 너희들 나 죽는다고 울지 마라. 축복해라. 철학은 육체의 무덤에서 해방되는 거다. 인류 최초로 나체의 아름다움을 발견한 그 문화 속에서 소크라테스는 왜 육체를 저주하고 육체를 부수고 육체에서 벗어나려고 했을까? 영혼이 육체에서 해방되는 것이 철학이니 내 죽음을 기뻐하라고 했을까? 그게 사실일까? 그게 정말 영혼이고 이데아일까?
그게 플라톤의 철학으로 이어져 1000년이고 2000년이고 내려왔단 말인가? 서양의 모든 철학은 플라톤의 주석에 지나지 않는다는데 말이야. 나는 이 모든 모순이 정말 궁금해. 이야기의 밀도는 점점 높아져 철학, 언어, 기호학으로 확장되려고 하고 있었다. 갑자기 공부하자니 머리가 지끈지끈 아픕니다. 쉬운 얘기 해볼까? 아니요, 제가 반드시 들어야 할 이야기를 해주세요. 그러지. 도끼가 하나 있었어. 아버지는 그 도끼를 가지고 매일 산으로 올라가서 나무를 베었네. 그 도끼는 아버지의 도끼였어. 그런데 아버지가 돌아가셨어. 아버지는 돌아가셨지만 누가 아버지 도끼 가져와라. 그러면 아들은 그 도끼를 가져갔지. 그런데 도끼 자루가 썩어서 아들이 자루를 바꿨네. 날이 너무 무디어져서 날도 바뀌었어. 날도 바꾸었어. 그럼 그게 아버지 도끼일까? 아버지도 사라지고 도끼도 사라졌지만 그래도 여전히 아버지 도끼죠? 맞아. 이게 사고의 기본이야. 아버지 도끼는 존재하지도 않고 개념으로 살아있는 거지. 잘 생각해봐. 우리가 개를 개라고 할 때도 개의 형태를 지정하는 게 아니라 사실은 노루와의 차이를 얘기하는 거라네. 명명은 약속된 기호야. 전쟁 중에 종로가 폭격당해서 건물이 다 쓰러져 없어져도 우리는 그것을 여전히 종로통이라 불러. 그게 언어고 우리는 언어를 기반으로 생각하는 거야. 정리하자면 물질 그 자체가 언어가 아니라 차이의 의미가 언어란 말일세. 최근에는 가장 물질적인 건축조차 장식이나 공간을 넘어서 정보로 이해되기 시작했습니다만 그건 잘 분별해야 하네. 그래야 이 세계를 정확히 판단하고 새로운 세계로 나아갈 수 있어. 가령 도로 가운데 노랗게 그은 선 있잖아? 중앙분리선. 자동차 타고 그거 넘어갈 수 있나 없나? 넘어갈 수 있지만 안 넘어가죠? 맞아. 안 넘어기로 약속했으니 넘지 않는 거야. 그런데 고속도로 중앙분리대는 어때? 못 넘어가죠? 맞아. 중앙분리대는 기호가 아니라 물질이거든. 반면 중앙분리선은 물질이 아니라 기호이고 똑같은 분리의 역할을 해도 콘크리트로 중앙분리대를 만들어 못 가게 하는 것은 자연계로 규제하는 것이야. 반면 선이라는 기호를 긋는 건 법으로 금지하는 거지. 기호를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법이 필요하거든. 이 세상은 자연계, 기호계, 법계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져 있다네. 이 세 가지는 전혀 다른 세계야. 이걸 이해해야 우리는 혼돈 없이 세계를 보고 분쟁 없이 대화할 수 있어. 네, 소제목이 있습니다. 폭풍우 친다고 바다를 벌하는 사람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섞이면 어떻게 되죠? 오늘부터 법으로 코로나를 금한다? 이런 황당한 논리가 나오는 거지. 오늘 몇 월 며칠에 코로나 바이러스를 사형에 처하는 법안을 국회의원들이 가결시켰다. 말이 되나? 바이러스에게 벌금을 물릴 수 있어? 안 된다고. 치료하는 인간들의 법은 만들 수 있지. 그것은 법계의 영역이야. 방역 시스템은 법과 제도의 논리인데 그것을 마치 자연계의 일처럼 진리로 소통하면 안 돼. 어느 나라에서는 열을 격리시키고 한국은 보름을 격리시키는데 이것은 매우 자의적인 인간들의 법이야. 자연은 그런 거 없어. 15일이고 10일이고 상관 않는다고. 옛날 황제가 바다를 건너 싸우려고 하는데 거센 물결이 다리를 부숴놨어. 경노한 황제가 바다에 태형을 내렸네. 바다를 죄인으로 몰아서 엄벌에 처한 거야. 왜? 자기 왕국이니까. 자기가 황제이니까. 모든 것 위에 있고 바다까지도 다스릴 수 있다고 믿는 거야. 그게 자연계와 법계를 혼동해 생긴 어리석음이라네. 바다를 때리다니. 인간의 착각과 어리석음이 끝이 없네요. 알렉산더가 통 속에 사는 거지 철학자 디오게네스를 찾아갔을 때 일화도 그 예야. 아주 유명한 얘기지. 대제국을 건설한 알렉산더가 조그만 통 속에 들어앉아 햇빛을 쬐는 디오게네스에게 그랬어. 나는 정복자니 왕국의 일부를 너에게 줄 수 있다. 소원을 말해보라. 비키시오. 당신이 햇빛을 가리고 있으니 비켜주시오. 디오게네스는 알고 있었어. 알렉산더가 지배한 건 법계의 세계였다네. 왕국은 네가 지배하지만 햇빛은 지배하지 못해. 왕국은 내 것이라도 태양은 자연의 것이다. 그러니 비켜. 나 지금 햇빛 쬐고 있는 거야. 네 권력 쬐고 있는 거 아니야. 난 이 통 속에서 살아.
네 왕국이 아니라 디오게네스에게 통은 생각의 세계야. 그래서 권력자 앞에서 단호할 수 있는 거지. 네가 지배하는 세계로 나를 지배할 수 없다고. 생각을, 태양빛을 너는 지배할 수 없다고. 너는 그저 말 타고 땅 따먹는 권력을 갖고 있을 뿐이라고. 그런데 독재자들이 그걸 몰라. 자기가 하늘도 움직이고 바다도 때리고 햇빛도 가릴 수 있다고 생각하지. 그런 비논리를 저항할 수 있어야 자유인이라고 그가 목소리를 높였다. 볼륨이 커진 동시에 밭은 기침이 오래 이어졌다. 그의 호통, 그의 안타까움, 그의 쓸쓸한 미소가 지적인 열기. 훗날 이 시간이 얼마나 그리울 것인가. 나는 녹음기를 바라보았다. 저 작은 기계 안에 차곡차곡 쌓이는 웅장한 지성의 메마른 기침소리, 철장을 나온 호랑이를 마주한 채 쏟아내는 현자의 포효를 듣고 있자니 간절하게 더 깨어있는 삶을 살고 싶었다. 선생님, 일상에서 생각하는 자로 깨어있으려면 구체적으로 어떤 연습을 해야 합니까? 뜬 소문에 속지 않는 연습을 하게나. 있지도 않은 것으로 만들어진 풍문의 세계에 속지 말라고. 스스로에게 묻고 또 물어 진실에 가까운 것을 찾으려고 노력해야 하네. 그게 싱킹맨이야. 어린아이처럼 세상을 보고 어린아이처럼 사고해야 하네. 어른들은 머리가 굳어서 다 안다고 생각하거든. 다 안다고 착각하니 아이들에게 쓸데없는 거 묻지 말라고 단속을 해. 그런데 쓸데없는 것과 쓸데있는 것의 차이가 뭔가? 잡초와 잡초하는 것의 차이는 뭐냐고? 그건 누가 정하는 거야? 인간이 표준인 사회에는 세상 모든 것을 인간 잣대로 봐. 그런데 달나라에 가면 그게 다 소용없다? 아직 저는 달나라에 못 가봐서요. 하하. 시인들은 달의 이면을 꿰뚫어보고 쓴다지만요. 어렵게 생각할 거 없네. 중력과 질량만 봐도 그렇잖아. 지구에선 중력이고 질량이지만 달나라에선 아니잖아. 지구에서 사과를 밀고 던지는 것, 달나라에서 밀고 던지는 것, 화성에서 밀고 던지는 것 다 다르잖아. 환경이 달라지면 기준도 달라져. 그래서 한나 아렌트는 인간의 조건이라고 쓴 거야. 자연의 조건, 사회의 조건처럼 인간의 조건만 가지고 이야기하자는 거지. 인간을 기준으로 정해도 쉽지 않아. 인간 중심주의, 휴머니즘도 보는 앵글에 따라 확확 달라지거든. 휴머니즘이라는 게 뭐야? 실존주의가 휴머니즘이야? 기독교가 휴머니즘이야? 아니면 유교가 휴머니즘이야? 요즘엔 인간 중심주의라는 개념에도 비상이 걸렸어요. 하나의 중심축으로 돌아가던 세상이 생명 다양성의 세계로 전환되고 있으니까요. 생명체 전원의 전체의 관점에서 보기 시작하는 거지. 그럴수록 경계를 알아야 해. 누군가와 대화할 때 그가 인간 중심주의로 말하고 있는지 탈인간 중심주의로 말하고 있는지 그것부터 가늠해야 한다네. 철학이 따로 있는 게 아니야. 아까 말한 자연계, 피지스, 법계, 노모스, 기호계, 세미오시스처럼 범주를 구분해서 사고할 줄 알아야 하는 거야. 기호 안에서도 정확한 개념을 토대로 사고해야 하고, 안타까운 것은 사람들이 자연계, 법계에는 그나마 고개를 끄덕여도 기호계까지는 못 넘어와. 기호계야말로 놀라운 세계라네. 기호계에서 문학이 나오고 예술이 나오고 본격적인 철학이 나오거든. 선생님은 대표적인 기호계의 인물이지만 노모스, 즉 법계와 피지스, 자연계로 두루 건너다니며 사셨지요? 기호계에서 보는 시야가 그만큼 넓기 때문이겠지요? 그렇지. 법의 잣대로 볼 때는 소설 쓰시네요 라는 말이 얼마나 비웃는 얘기인가. 법으로 보면 소설이 가소롭겠지만 소설계에서 보면 법이야말로 웃기는 말장난이야. 소설이 진리에 더 가깝지. 법은 내일이라도 바뀌어. 지역에 따라 달라져. 여기서 불법이 저기서 합법이지. 그게 무슨 진리인가. 그런데 소설로 쓰여진 전쟁과 평화나 안나 까레니나 러시아 전쟁이 다시 읽겠습니다. 전쟁과 평화나 안나 카레니나는 러시아 전쟁이 나와 아무 상관이 없어도 마치 내 비극의 가정사처럼 느껴지거든.
법적으로 제도적으로 아무런 관계도 없는 사람들인데도 내 형제자매 같지. 그게 기옥의 힘이야. 그래서 나는 답답하다네. 과학하는 사람, 정치하는 사람, 경제하는 사람이 문학을 알아야 해. 교양으로 인문학하라는 게 아니야. 인문학은 액세서리가 아니라네. 다음 소제목은 중력을 거스르고 물결을 거슬러라 로 되어 있습니다. 선생님 말씀대로 만약 우리가 기옥의 문법으로 끊임없이 질문하고 사고하면 외로움도 죽음도 겁낼 일이 아니겠지요? 물론이야. 6살 때부터 질문을 시작한 이래 나는 타인과는 내내 껄끄럽고 소외되고 외로웠네. 내가 사는 내내 외로웠다고 하면 사람들은 이 아무개가 외롭다니 우리가 찾아가서 좀 도와줍시다. 그래 제발 오해하지 마시게. 그건 남의 도와줘서 없어질 외로움이 아니야. 다르게 산다는 건 외로운 거네. 그 외로움이 모든 사회생활에 불리하지만 그런 자발적 유배 속에 시가 나오고 창조가 나오고 정의가 나오는 거지. 둥글둥글 누이 좋고 매부 좋고의 세계에선 관습에 의해 움직임은 있지만 적어도 자기가 가고 싶은 곳으로 가는 자가 발전의 동력은 얻을 수 없어. 타성에 의한 움직임은 언젠가는 멈출 수밖에 없다고. 작더라도 바람개비처럼 자기가 움직일 수 있는 자기만의 동력을 가지도록 하게. 자기만의 동력이요? 100번을 말해도 부족하지 않아. 생각이 곧 동력이라네. 우리가 사는 세상은 중력 속의 세상이야. 바깥으로부터 무지막지한 중력을 받고 살아. 억압과 관습의 압력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생각하는 자는 지속적으로 중력을 거슬러야 해. 가벼워지면서 떠올라야 하지. 떠오르면 시야가 넓어져. 생각이 많으면 무거워지는 게 아니라 가벼워진다고요? 생각이 날개를 달아주거든. 그래비티, 중력에 반대되는 힘. 경력이 생기지. 가벼워지는 힘이야. 여기서 경력은 가벼울 경자인 것 같습니다. 중력의 반대로 쓴 것 같습니다. 그런 세계에서는 사실 사회성이란 건 중요하지 않아. 사회성 떨어진 저 같은 사람도 희망이 있겠네요. 아하. 사회성 좋은 사람이 위대한 철학자가 되고 예술가가 된 사람이 있으면 나와보라고 해. 철학자 헤겔도 훌륭한 성품 아니었어. 하숙집 딸과 결혼하겠다고 공짜로 머물다가 나중엔 그 모녀를 낯선 동네에 데려다 놓고 몰래 도망간 이력이 있어. 나중에 자식과 친권 소송을 벌이기도 해. 나는 내 애비가 아니다 라고 부정했고 그 아이는 결국 군대에 가서 죽었지. 헤겔은 역사 철학을 만들어서 마르크스에게 영향을 미치고 전 세계의 정신세계를 지배했는데 그 자신 정작 상식적인 사회생활, 가정생활을 못했다고. 성공한 사람들 뒤집어 보면 다 실패자들이야. 양면이 있는 거야. 레미제라블을 쓴 빅토르 위고는 죽을 때까지 자기 아버지가 진짜인지 의심했어. 어머니가 밤낮 사교계에 드나들었거든. 내가 당신 아들이 맞습니까? 하고 하도 의심을 하니까 친부가 위고를 산꼭대기에 데리고 올라가서 현장 검증까지 했다지. 이 산이 너무 아름다워 손잡고 오르다 여기서 너를 가졌단다. 유명한 이야기야. 지독한 사람들이지. 스스로 생각한 자들의 그늘이군요. 서양 위인전이 있다 보면 머리가 돌아버릴 정도지. 컴퓨터 만든 친구 있지. 튜링은 안 그런가? 튜링의 부모는 자식을 양자로 맡겨놓고 인도 식민지 공무원으로 근무했어. 몇 년에 한 번씩 영국으로 돌아와 자식을 봤으니 그 아이가 정신이 성했겠나? 유일하게 마음이 통했던 친구도 죽어버려. 나중에 자기가 만든 컴퓨터에 그 친구 이름을 붙이잖아. 튜링이 평안한 삶을 살았겠나? 동성애자였고 천재였고 자살했지. 컴퓨터 없는 시대에 오직 개념으로 컴퓨터를 만든 사람이야. 끔찍한 가족사에서 그런 천재가 나왔다네. 그래서 나는 이런 생각이 들어. 자식은 부모에게 자연스러운 보살핌을 받고 자라야 하는데 인위적으로 메어놓으니 때로는 그 반작용의 힘으로 대단한 문명을 만들어내는구나. 그런데 그렇게 자연스러움을 거슬러 인위성, 인공적인 힘으로 만들어낸 문명이 과연 인간에게 잘 맞는 옷일까? 생각이 사회를 변화시키고 합리주의와 계몽주의 시대를 열었고 중세 암흑기에서 생각의 빛을 통과해 근대로 왔는데 그게 진정 인간을 위한 흐름이었을까? 답을 찾으셨나요?
답을 찾고 있는 중이라네. 계몽주의라고 해. 그런데 어둠이 우리를 다시 읽겠습니다. 계몽주의를 인라이트먼트라고 해. 그런데 어둠이 우리를 행복하게 했는지 빛이 우리를 행복하게 했는지는 명쾌하게 결론 지을 수 없어. 중세적 평화가 오늘날보다 낫다는 사람도 있거든. 중세에는 근세와 같은 첨예한 갈등, 현대의 테러와 전쟁은 없었으니까. 기독교라는 하나의 가치 속에서 살았잖아. 객관적으로 보면 불행했는데 개개인으로 보면 의심 없이 모든 것을 신에게 맡겼으니 순종의 태도로 공포를 이겼지. 세례 받으면 천국 간다고 믿고 평화 속에 산 중세 인간이 행복한 건지, 눈 뜨고 개인의 자아를 향해서 끝없이 회의하고 투쟁한 대낮의 인간, 인라이트먼트를 지난 오늘의 우리가 행복한 건지 나는 아직 모른다네. 다만 자네에게 얘기한 대로 우린 짐승이 아닌 인간이잖아. 주체적 인간으로 인간의 운명을 어떻게 바꿔가느냐, 그 선택지 속에서 폭넓은 사고를 해야 해. 동양 사상만 갖고도 안 되고 서양 사상만 갖고도 안 돼. 나도 자네도 포함해서 모든 현대인은 중세와 근세의 역사적 수레바퀴가 지나간 벌판의 한복판에 고아처럼 떨어져 있는 거야. 여기서 한 발짝 한 발짝 걸으면서 생각해야 해. 동쪽으로 할지 서쪽으로 할지. 고아는 서글픈데 고아라는 감각이 또 우리를 한 발 한 발 신세계로 떠미는군요. 그렇지. 살아있는 것은 물결을 타고 흘러가지 않고 물결을 거슬러 올라간다네. 관찰해보면 알아. 하늘을 나는 새를 보게나 바람 방향으로 가는지 역풍을 타고 가는지. 죽은 물고기 배 내밀고 떠밀려 가지만 살아있는 물고기는 작은 송사리도 위로 올라간다네. 잉어가 용문협곡으로 거슬러 올라가 용이 되었다는 전설이 있지? 그게 등용문이야. 폭포수로 올라가지 않아도 모든 것은 물결을 거슬러 올라가거나 원하는 대로 가지. 떠내려간다면 사는 게 아니야. 우리가 이 문명사회에서 그냥 떠밀려 갈 것인지 아니면 힘들어도 역류하면서 가고자 하는 물줄기를 찾을 것인지 고민해야 한다네. 다만 잊지 말게나 우리가 죽은 물고기가 아니란 걸 말이야. 네, 이렇게 제가 5장까지 읽었습니다. 네, 그 장마다 그렇게 길이가 길지 않아서 2장 정도를 충분히 읽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시간에는 6장입니다. 손잡이 달린 인간, 손잡이가 없는 인간이란 제목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함께 해주신 분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편안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저는 황 작가였습니다.